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21번째 최대 최악의 학살 혹은 자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900명 이상이 집단 자살당한 존스타운 학살. 첫 번째, 사이비 종교의 탄생. 1931년 5월 13일 미국 인디애나주 크레타에서 태어난 제임스 워런 짐 존스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지만 체계적인 신학을 교육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에 빠졌던 존스는 초기 기독교의 박애주의와 사회주의를 접목해서 백인과 흑인의 차별 없는 통합 예배를 기획하는 등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은 매우 극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갈등이라기보다는 인종차별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이 알맞을 듯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쫓겨난 그는 자신이 교단을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그의 나이 불과 25살에 개신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인종 통합과 인종차별 반대, 사회 정의, 평등, 자유, 빈민구제 등 이 바람직한 가치를 내세우며 자신의 교단을 만들었고, 당시 경제적, 인종적 차별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의 큰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의 사도, 인민사원이었습니다. 분명 이때까지는 존스는 기존 종교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혁신적인 종교개혁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 전역의 반전운동과 더불어 기존 질서를 벗어나려는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성의 사회 통념, 제도, 가치관 등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으로의 귀의 등을 주장하는 히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사회는 기존의 통념을 벗어나 극단적인 양극화와 과격주의가 번져나갔고, 존스 역시 점차 애초의 가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1964년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존스는 교회를 캘리포니아에 세웠고, 이곳에서 그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규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는 신도들의 소득, 부동산, 보험금 등의 자산을 사원에 바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도록 합니다. 특히나 이맘때에 그는 기존의 교회가 자신의 교단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일종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말을 종종 인용했다고는 합니다. 목사가 종교를 부정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존스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기행은 당연하게 기존 교회 사회는 물론이고 언론을 자극했으면서 신도들 사이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존스는 1974년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공화국의 요릭타운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고 자신이 만든 인민사원의 신도들을 이끌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이른바 존스타운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존스의 작은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존스타운에서 벌어진 참극. 존스타운은 매우 특이한 구조의 사회였습니다. 분명 종교적 공동체였지만 사회주의 이상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다른 작업에 대한 할당량을 부여했죠. 물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벌도 뒤따랐습니다.
문제는 가이아나 북부에 위치한 이들의 정착지는 외부와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으며 농업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자급자족하기가 불가능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도들은 작은 공동주택에 같이 살았고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오랫동안 노동을 해야 했으며 매일매일의 생활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존스는 마을 외곽에 무장 경비병을 세워 사람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혹은 외부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소식과 안전이 걱정되었던 미국 본토의 가족들은 외부와 차단된 이 독재 왕국에 우려를 표시했고 네브래스카 출신의 하원 의원 레오 라이언이 조사차 가이아나 공화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1978년 11월 17일 라이언 의원을 포함한 조사단은 가이아나에 도착해서 다시 소형 비행기를 타고 존스타운으로 갑니다. 이미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존스는 신도 중에서도 그 생활에 만족하는 인원들만 뽑아서 이 조사단을 맞을 준비를 한 상태였죠. 짐 존스는 라이언 의원의 방문에 대비해 열성 신도들을 찾아서 조지타운에 모아놓았죠. 존스타운 생존자 로라 존스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조사단이 만난 존스타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불만 세력들은 존스타운의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라이언 의원과 조사단 역시 이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믿게 됐죠. 하지만 틈은 어디에나 있었고 존스타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사단을 맞이하던 신도 중에 버넌 고즈니라는 25살의 청년은 존스타운의 실상을 적은 쪽지를 조사단 일원이었던 NBC의 기자 돈 해리슨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 날인 18일 아침에도 메리 스미스라는 38세의 여성 또한 조사단 중 한 명에게 존스타운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라고 속삭였죠. 마침내 존스타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된 조사단은 조금 더 적극적인 조사와 개별 면담을 벌이게 됐고 패트리샤 파크스 당시 44세, 크리스 오닐 당시 20세, 에디스 보그 당시 39세 등을 포함한 15명이 자신은 미국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조사단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존스타운의 분위기는 변하게 되죠. 존스를 비롯한 간부들의 눈치가 이상해지자 MBC의 기자 돈 해리스는 자신이 받은 쪽지를 보여주며 존스타운의 실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스는 조사관들에게 당장 이것을 떠나라고 소리쳤죠. 라이언 의원 역시 존스타운의 문제점을 비판하려고 할 때 열성 신도 중 한 명이었던 돈 슬라이가 라이언 의원을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다행하게도 라이언 의원의 수행원들이 그를 제압하면서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양측의 갈등은 깊어졌죠. 존스는 라이언 의원과 조사단 그리고 그 조사단을 따라 비행기를 타고 존스타운을 떠나려는 신도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비행기 이륙장으로 무장병력을 보냅니다. 그리고 탈출하려는 신도 중에서 존스의 스파이가 또 숨어 있었는데 그는 당시 32살의 청년 레리 레이턴이었습니다. 레이턴은 총을 숨긴 채 일행에 합류를 했고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총을 꺼내서 라이언 의원과 기자 돈 해리스, 신도 패트리샤 파크스, 카메라맨 밥 브라운, 사진기사 그레그 로빈슨 등을 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채 가이아나 정글로 숨어들어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국회의원을 포함한 조사단을 살해한 존스는 뒷감당할 자신은 없었던 모양인지 이번에는 신도들을 모아서 청산가리를 섞은 포도에이드를 마시게 합니다.
신도들은 마시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두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였고 교주인 존스 역시 이 과정을 모두 녹음한 뒤에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한 채로 발견됩니다. 이때 인민사원의 지부였던 가이아나의 수도 조지타운의 신도 4사람도 사망을 했는데 명령을 받은 샤론 에이머스란 여자가 자신의 자식 3명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했던 겁니다. 3.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이 집단 사망 사건은 통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900명 이상이 사망한 가장 끔찍한 형태의 종교적 자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가이아나에 군대가 출동을 해서 시체들을 수습했으며 이후 방치되다가 1980년대 중반에 화재로 건물들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존스타운 부지에는 위령비가 하나 세워져 있을 뿐 그 흔적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오늘까지도 미국인의 머릿속에서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인민사원을 떠올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들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당시 그 끔찍한 사건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이 사람들의 죽음은 타살이다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조사단을 따라 나섰다가 갑자기 벌어진 총격전을 피해서 정글로 몸을 피했던 사람들 또는 사건 당일 개별적인 임무 혹은 업무를 위해서 존스타운을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지부인 조지타운에서 일하던 사람들 등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종 자살 연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스는 외부 세력이 인민사원의 신도와 자신을 위협하려고 한다라는 가정하에 자신을 따르는지를 확인하려고 수차례 자살 연습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건 당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현장을 지켜본 생존자 역시 당시 신도들 주위에는 무장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저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존스는 제일 먼저 부모더러 자식에게 독극물을 먹이라고 명령을 했고 이렇게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죽음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사망한 것은 그들 역시 일종의 자포자기 상태였을 것이며 또 그때까지도 자신들은 모두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종의 또 다른 믿음 테스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포자기를 한 사람들, 존스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던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처럼 대규모의 참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아무튼 이 역사상 최악의 집단 사망 사건은 별 볼 일 없는 한 청년이 만든 사이비 종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를 콘텐츠로 다루었지만 이 정도로 수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낸 종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희망을 이용하는 이런 사이비 종교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콘텐츠로는 제가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17번째 올렸던 사이비 종교 백백교 이야기가 있고 또 25번째 5대양 집단 변사 사건도 있고요. 세계의 범죄자들 11번째 옴 진리교에 대한 이야기 또 세계의 범죄자들 20번째 FBI와 전쟁을 벌였던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88번째 잘못된 믿음이 불러온 이 한 가족의 기계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